안녕하세요. 90억 경제나무입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수와 매도를 권유하거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한 투자자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시장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기 위한 영상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1929년 가을, 뉴욕 월스트리트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증권거래소에는 자신의 재산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매도 주문은 쏟아졌지만 주식을 사겠다는 사람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믿었습니다. 미국 경제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와 라디오 같은 새로운 산업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고 사람들의 생활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주가는 오랫동안 상승했습니다. 주식을 사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퍼졌고 빚을 내서 시장에 들어온 사람도 많았습니다. 시장에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주식이 왜 오르는지보다 지금 사지 않으면 얼마나 더 오를지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소식이 나오면 큰 폭으로 오르던 주식들이 더 이상 쉽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시장을 이끌던 강한 종목 가운데 일부가 먼저 약해졌습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었지만 그 안쪽에서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빚으로 주식을 산 사람들은 추가로 돈을 넣으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돈을 마련하지 못한 투자자들의 주식은 강제로 팔렸습니다. 가격이 떨어지자 더 많은 매도가 나왔고 그 매도가 다시 가격을 끌어내렸습니다. 공포가 공포를 불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재산을 잃어가던 그때 시장의 하락에 베팅해 막대한 돈을 번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시 리버모어였습니다. 그가 1929년 대폭락 과정에서 벌어들인 돈은 약 1억 달러에 이르렀다는 이야기가 널리 전해집니다. 당시 미국에서 1억 달러는 개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수익 금액과 거래 과정은 자료마다 차이가 있고 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완전한 거래 기록도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을 때 리버모어는 시장을 이끌던 강한 종목들이 약해지고 좋은 소식에도 주가가 쉽게 오르지 못하는 흐름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만으로 시장과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상승세가 실제로 흔들리는 모습을 기다렸고 하락 국면이 본격화되자 공매도 포지션을 확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날의 리버모어는 시장의 방향을 정확히 읽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누구보다 침착했고 누구보다 과감했습니다. 마치 수많은 사람과 반대편에 홀로 서서 오래전부터 다가오는 폭풍을 기다려온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에는 믿기 어려운 결말이 있습니다. 1929년 대폭락에서 역사적인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진 그는 불과 몇 년 뒤 다시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1940년 63살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을 여러 번 정확히 읽었던 사람, 큰 돈을 벌고 잃고 다시 벌었던 사람, 자신만의 매매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왜 끝내 자신의 돈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오늘은 제시 리버모어가 어떻게 큰 돈을 벌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그가 왜 그 돈을 지키지 못했는지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시 로리스턴 리버모어는 1877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농장에서 일하기를 바랐지만 어린 리버모어는 다른 세상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14살 무렵 보스턴의 한 증권회사에서 시세를 기록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일은 단순했습니다. 전신을 통해 새로운 주가가 들어오면 커다란 시세판에 가격을 적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가격이 들어오면 이전 숫자를 지우고 새로운 숫자를 적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숫자는 끊임없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종목은 조금씩 상승했고 어떤 종목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조용하던 종목이 어느 가격을 넘자 빠르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강해 보이던 종목이 특정한 가격 아래로 내려가자 갑자기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그 숫자는 단지 주식의 현재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리버모어는 숫자 안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탐욕과 두려움, 기대와 실망,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의 힘겨루기. 그는 가격이 완전히 무작위로 움직이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비슷한 반응을 보였고 그 반응이 가격에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리버모어는 작은 수첩에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움직임이 나온 뒤 주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봤습니다. 비슷한 움직임이 다시 나타났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미래를 예언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오랫동안 가격을 바라보았고 그 안에서 반복되는 행동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에게 주식시장은 숫자로 이루어진 거대한 군중과 같았습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계속 바뀌었지만 두려움과 욕심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버킷숍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정식 증권회사와는 달랐습니다. 버킷숍에서 돈을 낸다고 해서 실제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객은 특정 주식의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에 돈을 걸었습니다. 예상한 방향으로 가격이 움직이면 돈을 벌고 반대로 움직이면 맡긴 돈을 잃었습니다. 실제 시세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주식 거래와 닮았지만 실제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라기보다 업소와 고객 사이의 가격 내기에 가까웠습니다. 리버모어는 자신이 기록한 가격의 패턴이 실제로 통하는지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종목에 돈을 걸었습니다. 예상대로 움직이면 빠르게 수익을 챙겼고 틀렸다고 생각하면 거래를 끝냈습니다. 첫 거래에서 번 돈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관찰한 가격의 움직임이 실제 돈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리버모어는 점점 더 자주 이겼습니다. 16살 무렵에는 시세판을 적는 일을 그만두고 거래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가 너무 자주 이기자 버킷숍들은 그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업소에서는 그의 거래를 받지 않았고 다른 이름이나 달라진 모습으로 거래를 시도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그에게는 소년 투기꾼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는 아직 젊었습니다. 그러나 시세를 읽는 능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무대에서의 성공은 그에게 강한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한 가지 착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방법이 어디에서나 똑같이 통할 것이라는 착각이었습니다. 리버모어는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버킷숍의 시세판이 아니라 실제 주식이 거래되는 뉴욕 증권거래소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가격의 움직임을 읽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스턴에서 성공했던 방식대로 거래하면 뉴욕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은 달랐습니다. 버킷숍에서는 시세판에 적힌 가격을 보고 거래를 지시하면 비교적 그 가격을 기준으로 결과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소에서는 주문이 전달되고 그 주문을 받아줄 상대를 찾아야 했습니다. 지금처럼 컴퓨터가 주문을 즉시 처리하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전신으로 시세가 전달되는데도 시간이 걸렸고 고객의 주문이 거래소 현장에 도착해 체결되기까지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리버모어가 시세판에서 본 가격과 실제로 체결된 가격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짧은 가격 움직임을 포착해 매수하려 했을 때는 이미 가격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매도하려고 할 때는 이미 가격이 내려가 있기도 했습니다. 버킷숍에서는 통했던 빠른 거래가 실제 월가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을 잃었습니다. 문제는 리버모어의 관찰력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구조가 달라졌는데도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리버모어의 첫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첫 번째 원칙. 과거에 성공한 전략도 시장 환경이 달라지면 다시 검증해야 한다. 같은 차트와 같은 신호를 사용하더라도 거래 비용과 유동성, 주문 체결 방식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그 방법이 앞으로도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투자자는 자신이 무엇을 맞췄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전략이 어떤 시장 환경에서 성공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리버모어는 뉴욕에서 실패한 뒤 자신의 방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뒤에 가격을 맞히는 것보다 더 큰 시장의 흐름을 보려고 했습니다. 아주 짧은 가격 변화를 노리는 거래에서 벗어나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려 하는지를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매매는 단순한 단기 예측에서 추세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변해갔습니다. 리버모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개념 가운데 하나는 시장이 가장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강한 매도 저항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가격을 받쳐주는 매수세가 부족하다면 하락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는 시장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시장 스스로 선택한 방향을 확인한 뒤 그 흐름에 올라타려고 했습니다. 시장이 상승 흐름이라면 매수를 생각했습니다. 시장이 하락 흐름이라면 매도나 공매도를 생각했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곧 하락할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많이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이제는 반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두 번째 원칙. 싸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하락하는 주식을 사지 않는다. 가격이 많이 내려왔다는 사실과 하락이 끝났다는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주가가 반토막 났더라도 매도하려는 사람이 계속 많다면 다시 반토막이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상승 추세가 끝났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강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시장의 흐름이 유지된다면 예상보다 더 오래 상승할 수 있습니다. 리버모어는 자신의 생각보다 실제 가격의 움직임을 우선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리버모어의 방법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계산해 장기간 보유하는 가치 투자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주로 가격과 추세를 이용해 수익을 얻으려 한 투기자였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리버모어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기업 분석과 가격 확인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분석은 무엇을 살 것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격과 추세는 언제 들어가고 자신의 판단이 시장에서 확인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좋은 기업을 골랐다는 사실이 좋은 매수 시점까지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리버모어는 큰 돈을 벌기 위해 매일 거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시장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실제 가격이 중요한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면 섣불리 큰 포지션을 잡지 않았습니다.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더라도 시장이 강하게 버티고 있다면 공매도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견만으로 먼저 거래하기보다 가격이 그 의견을 확인해주기를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리버모어의 삶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다리지는 못했습니다.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는데도 거래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시장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세 번째 원칙, 예측과 확인을 구분해야 한다. 예측은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확인은 실제 가격과 거래가 그 생각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측만으로 큰 돈을 넣으면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자금과 심리가 먼저 소진될 수 있습니다. 조금 늦게 들어가더라도 방향이 확인된 다음 움직이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반드시 가장 낮은 가격에 살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싼 가격을 사는 것보다 자신의 판단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진 가격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리버모어의 기법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말이 피벗 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서는 한 가지 주의해야 합니다. 리버모어가 사용한 피벗 포인트는 오늘날 일부 차트 프로그램이 전일의 고가와 저가, 종가를 이용해 자동으로 계산하는 피벗 지표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리버모어가 말한 피벗 포인트는 주가의 성격이 드러나는 중요한 가격 구간에 가까웠습니다. 가격이 오랫동안 넘지 못했던 구간을 강한 힘으로 돌파하는 순간, 상승하던 주가가 중요한 가격을 지키지 못하고 방향을 바꾸는 순간, 하락하던 주가가 강하게 되돌아선 뒤 중요한 구간을 회복하는 순간, 그는 이런 지점에서 시장의 힘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관찰했습니다. 리버모어는 크게 두 가지 상황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추세가 계속되는지를 보여주는 돌파 지점입니다. 주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다가 이전 고점을 강하게 넘어선다면 상승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추세가 끝나고 방향이 바뀔 가능성을 보여주는 전환 지점입니다. 상승하던 주가가 중요한 가격대를 지키지 못하거나 하락하던 주가가 중요한 구간을 강하게 회복한다면 추세 변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특정 숫자에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거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격을 넘어선 뒤 주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돌파한 뒤에도 강한 흐름이 이어지는지, 거래가 증가하는지, 아니면 가격이 곧바로 다시 밀려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네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네 번째 원칙, 가격선 자체보다 그 가격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본다. 저항선을 잠깐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진짜 돌파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돌파 이후에도 매수세가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지선을 잠시 이탈했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추세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가격이 빠르게 회복되는지 중요한 구간 아래에 계속 머무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리버모어는 미래를 알려주는 마법의 숫자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중요하게 바라보는 가격에서 매수와 매도 가운데 어느 쪽의 힘이 더 강한지를 관찰한 것입니다. 리버모어는 자신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처음부터 계획한 물량을 모두 매수하는 것보다 작은 규모로 시작해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시험적으로 매수한 뒤 주가가 예상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면 추가 자금을 넣기보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리버모어식 피라미딩의 핵심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수익이 나는 포지션에 추가하는 불타기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수익 종목을 따라 사는 행동은 아닙니다. 첫 매수가 이익 상태가 되고 가격이 중요한 구간을 넘어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확인이 있을 때 단계적으로 포지션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다섯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원칙, 틀린 거래가 아니라 마다가는 거래에 자금을 추가한다. 가격이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매수하면 평균 매입 가격은 낮아집니다. 하지만 자신의 판단이 틀렸는데도 더 많은 돈을 넣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리버모어는 손실이 발생한 포지션에 단순히 가격이 싸졌다는 이유로 자금을 추가하는 것을 위험하게 보았습니다. 반대로 수익이 발생한 거래에 추가하는 방식은
평균 매입 가격을 높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자신의 판단을 확인한 뒤 위험을 확대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익 종목에 추가 매수하는 것이 언제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추가 매수 직후 추세가 꺾이면 기존 수익까지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지션을 늘릴수록 전체 위험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핵심은 평균 매입 가격을 낮추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맞아가고 있을 때만 위험을 늘리는 데 있습니다. 1907년 미국 금융시장은 심각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은행과 신탁회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자 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몰렸고 자금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주식시장도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리버모어는 시장 내부의 약한 흐름을 관찰하고 하락에 대비했습니다. 그는 공매도를 통해 큰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대의 전기에는 금융계의 거물 JP 모건 측이 시장 안정을 위해 공매도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는 유명한 일화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장면의 구체적인 경위는 후대의 전기와 회고에 크게 의존합니다. 따라서 모든 세부 내용을 확인된 사실처럼 받아들이기보다는 당시 리버모어가 하락장에서 큰 수익을 거두며 월스트리트의 유명한 투기자로 떠올랐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시세판 앞에서 숫자를 적던 가난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집과 요트, 화려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부자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거래를 궁금해했고 그가 어느 종목을 사고 파는지가 소문이 됐습니다. 하지만 큰 성공은 그에게 안정감만 주지 않았습니다. 더 큰 거래를 할 수 있다는 확신도 함께 주었습니다. 리버모어는 시장에서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가장 위험한 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적은 시장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리버모어 자신의 안에 있었습니다. 리버모어의 생애를 바탕으로 쓴 것으로 알려진 책 어느 주식 투자자의 회상에는 연화 거래로 큰 손실을 입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책에서는 퍼시 토머스라는 연화 전문가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시장을 설명합니다. 리버모어를 모델로 한 주인공은 처음에는 시장 가격이 보여주는 움직임을 믿으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전문가의 확신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신이 직접 관찰한 가격보다 다른 사람의 설명을 더 믿기 시작합니다.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는데도 포지션을 쉽게 정리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 책은 리버모어의 생애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소설적 회고이기 때문에 등장인물과 실제 사건의 세부 내용이 모두 역사적 기록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야기가 남기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리버모어는 원래 다른 사람의 말보다 시장의 움직임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도 다른 사람의 확신에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6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6번째 원칙. 매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빌리면 매도 판단도 스스로 하기 어려워진다. 유명한 투자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왜 샀는지, 언제 판단을 바꿀지,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보유 기간과 자금 규모, 매수 가격이 다르면 전혀 다른 투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확신을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진 자금력과 손실 감수 능력까지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이유로 매수하면 주가가 하락했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결국 더 큰 확신을 얻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리버모어는 시장의 가격을 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원칙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믿은 순간 위험을 통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리버모어는 작은 손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투기자의 생존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익은 좋은 흐름을 만나면 시간이 지나며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은 기다린다고 반드시 스스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가가 조금만 하락해도 무조건 매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매수하기 전에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인정할 조건을 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가격 돌파를 근거로 매수했다면 주가가 다시 돌파 구간 아래로 내려가 머무는 것은 매수 근거가 약해졌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적 개선을 근거로 매수했다면 실제 실적과 전망이 다시 악화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장 전체의 상승 추세를 근거로 매수했다면 시장의 흐름이 무너졌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7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7번째 원칙. 손절 가격보다 먼저 손절 이유를 정한다. 단순히 주가가 몇 퍼센트 떨어지면 판단은 숫자만 정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매수했는지와 어떤 조건에서 그 판단이 틀리는지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손절은 자신이 나쁜 투자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한 번의 판단 오류가 계좌 전체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치르는 비용입니다. 시장에서는 누구나 틀릴 수 있습니다. 뛰어난 투자자도 틀립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틀렸을 때 얼마를 잃을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리버모어의 이야기에서 사람들은 그의 정확한 매수와 공매도를 먼저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원칙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큰 흐름을 잡은 뒤 성급하게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종목을 골라도 작은 수익에 만족해 너무 일찍 팔면 큰 추세의 수익을 얻기 어렵습니다. 반면 손실이 발생한 종목은 언젠가 본전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오래 보유하기 쉽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수익은 짧게 가져가고 손실은 길게 가져갑니다. 리버모어가 추구했던 방식은 그 반대였습니다. 잘못된 거래는 빨리 끝내고 제대로 움직이는 거래에는 시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8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8번째 원칙. 수익 종목을 보유하는 인내와 손실 종목을 정리하는 결단은 다르다. 수익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매수한 이유와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면 보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실 종목을 오래 보유하는 행동을 언제나 인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매수 근거가 사라졌는데도 본전만 기다린다면 그것은 인내보다 판단을 미루는 행동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리버모어는 이 원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언제나 실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문제는 원칙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만 허용하는 예외가 반복됐다는 것이었습니다. 1920년대 후반 미국 주식시장은 오랫동안 상승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미국을 끝없는 번영으로 이끌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더 많은 사람이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오면 주가는 다시 올랐습니다. 주가가 상승한다는 사실 자체가 다시 주식을 사야 할 이유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리버모어도 처음부터 상승장에 맞서 공매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동안 시장의 방향을 따랐습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단지 비싸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대규모 하락에 베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장 내부의 움직임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강했던 종목 가운데 일부가 먼저 약해졌습니다. 시장을 이끌던 주식들이 이전처럼 쉽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나와도 가격의 반응이 약해졌습니다. 주가지수는 버티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힘을 잃는 종목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리버모어는 하락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처음부터 정확한 시점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일찍 공매도를 시도했다가 시장의 반등으로 손실을 입은 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리버모어가 1929년 대폭락을 단 한 번의 예언으로 정확하게 맞힌 것은 아닙니다. 그는 시장이 약해질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작은 거래로 자신의 판단을 시험했습니다. 틀렸다고 판단하면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실제로 약해지는 모습이 확인되자 다시 움직였습니다. 상승 추세가 무너지고 하락이 분명해지자 공매도 포지션을 확대했습니다. 1929년 가을 시장이 무너지면서 그는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1억 달러라는 수치가 널리 전해지지만 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완전한 거래 기록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가 정확히 얼마를 벌었는지를 단정하기보다 당시 폭락에서 역사적인 규모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 순간 리버모어는 자신이 평생 관찰했던 원칙을 완성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큰 흐름을 기다렸습니다. 시장의 약세를 확인했습니다. 작은 거래로 자신의 판단을 시험했습니다. 가격이 예상한 방향으로 움직이자 포지션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큰 하락 흐름이 이어지는 동안 성급하게 수익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법이 가장 완벽하게 작동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진짜 시험은 큰 돈을 버는 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돈을 번 다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1929년 대폭락에서 큰 돈을 벌고도 다시 파산한 이유. 리버모어가 1929년 이후 정확히 어떤 거래를 통해 재산 대부분을 잃었는지는 분명하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종목이나 한 번의 거래가 그의 몰락을 모두 설명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 규제와 거래 환경도 크게 달라졌고 그의 개인적인 삶에도 여러 어려움이 겹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투자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 반복되는 몇 가지 흐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포지션이 지나치게 컸습니다. 리버모어는 자신의 판단에 확신이 생기면 매우 큰 규모로 거래했습니다. 판단이 맞으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단이 틀리면 손실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판단이라도 거래 규모가 지나치게 크면 작은 가격 변동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시장 방향을 최종적으로 마치더라도 중간 변동을 버티지 못하고 먼저 퇴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큰 성공 뒤에 위험을 더 키웠습니다. 큰 수익은 투자자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자신감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감이 과신으로 변하면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걸게 됩니다. 과거의 성공은 다음 거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큰 성공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판단력이 특별해졌다고 믿기 쉽습니다. 셋째, 스스로 만든 원칙을 어겼습니다. 리버모어는 손실을 빨리 제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보다 시장을 봐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방향이 불분명할 때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확신이 강해지는 순간 그 원칙에 예외를 허용했습니다. 넷째, 거래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리버모어가 활동하던 초기의 미국 시장은 오늘날보다 규제가 약했고 소수의 큰 손이 가격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일도 많았습니다. 1930년대 들어 시장 제도와 규제가 바뀌면서 그가 오랫동안 경험했던 거래 환경 역시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이 이전과 똑같이 작동하기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째, 계좌 밖의 삶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정생활은 평탄하지 않았고 재정 문제와 개인적인 어려움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그의 비극적인 결말을 투자 실패 하나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삶을 거래 성적이나 한 가지 원인만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1934년 그가 다시 파산 절차를 밟았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 역사적인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던 사람이 다시 채무 문제에 놓인 것입니다. 1940년 11월 제시 리버모어는 뉴욕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을 자극적인 전설로 소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삶이 우리에게 남긴 중요한 질문은 다른 데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시장을 잘 이해했던 사람이 자신의 위험은 통제하지 못했는가? 제시 리버모어는 단순히 실패한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는 여러 차례 시장의 큰 흐름을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가격과 추세를 관찰하는 방법을 체계화하려 했고 손실 제한과 기다림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시장과 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손실이 발생한 포지션에 이유 없이 돈을 더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확인될 때만 포지션을 늘려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수익이 발생한 좋은 거래를 너무 빨리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확신보다 시장의 실제 움직임을 보아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의 문제는 투자 지식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자신의 능력을 실제 수익으로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큰 돈을 버는 능력과 그 돈을 지키는 능력은 같지 않았습니다. 좋은 원칙을 만드는 능력과 그 원칙을 매번 지키는 능력도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뒤 스스로를 이전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거래만은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확신은 과거의 감정적인 확신과 다르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투자자의 과거 성공을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이전 거래에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해서 다음 거래의 위험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큰 성공 뒤에는 포지션이 커지고 경계심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리버모어의 삶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불편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시장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는 시장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감정과 행동도 관찰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원칙에 따라 거래하고 있는지, 아니면 확신에 취해 원칙을 바꾸고 있는지, 시장이 내 판단을 확인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 새로운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확신 뒤에 숨어 내 판단을 미루고 있는지. 제시 리버모어가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은 특정한 차트 기법 하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투자에서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대상은 시장이 아니라 투자자 자신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니콜라스 다바스는 틀렸을 때 손실을 제한하는 법을 보여줬습니다. 로널드 리드는 일부 기업에 대한 판단이 틀려도 계좌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시 리버모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좋은 원칙을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시장에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첫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투자에서 살아남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배웠습니다. 손실을 제한해야 합니다. 한 번의 실패로 계좌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한 원칙을 실제 시장에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제시 리버모어만 남겨두고 싶습니다. 그는 시장의 움직임을 읽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뛰어난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읽어 큰 돈을 버는 능력과 그 돈을 지키는 능력은 같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읽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지키려면 시장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읽어야 합니다. 자신감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확신이 과도한 위험으로 이어지는 순간, 그리고 원칙보다 자신의 예외를 더 믿기 시작하는 순간을 경계해야 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시장을 모를 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제 시장을 완전히 안다고 믿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가 투자자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90억 경제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